혹시 이런 적 있어? 친구가 발표를 망쳤을 때는 그 정도면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똑같은 상황이면 속으로 역시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단순히 성격이 소심한 게 아니야. 나한테만 적용되는 다른 기준이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 스탠포드 심리학자 드웨기 아동 수백 명한테 실험했는데 능력 칭찬을 받은 67%가 다음엔 쉬운 문제를 선택했대. 넌 똑똑해 라는 말 한마디가 실패가 두려운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우리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된 거거든. 근데 이걸 알면 머릿속 스위치 하나를 바꿀 수 있어. 일단 이름부터. 가면 증후군, 영어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해. 1978년에 심리학자 클랜스랑 하워 아임스가 처음 이름을 붙였어. 정의가 되게 중요한데 단순히 자신감 없는 게 아니야.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내 실력이 아니라 운이나 타이밍 덕분이라고 돌리면서 언젠가 내 민낯이 들통날 것 같다는 불안이 반복되는 상태야. 실제로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데도 그게 믿기지 않는 거거든. 지금 딱 세 가지만 체크해봐. 첫 번째, 칭찬을 들었을 때 속으로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생각한 적 있어? 두 번째, 회의나 발표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라는 느낌이 든 적 있어? 세 번째, 뭔가를 잘 해냈을 때 기뻐하는 대신 들통나기 전에 얼른 마무리해야 해 라고 생각한 적 있어? 하나라도 걸렸으면 이미 경험해 본 거야. 나만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 2011년 연구에서 성인의 약 70%가 일생에 한 번 이상 이걸 경험한다는 게 밝혀졌거든. 10명 중 7명이야. 처음 연구할 때는 고성취 직장 여성들에게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성별도 나이도 직군도 관계없이 나타난다는 게 확인됐어. 회사 대표도 교수도 작가도 다 겪어. 마야 안젤루 알지? 시인이자 작가로 11권의 책을 낸 사람인데 그분도 이렇게 말했대. 매번 책을 낼 때마다 이번엔 들통날 것 같았다고. 세상이 인정한 사람도 그랬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이거 자존감 문제라고 생각하지? 근데 그게 아니거든. 오히려 반대야. 근데 여기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 아, 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구나. 그냥 그렇게 결론 내고 끝내버려. 그거 틀렸어. 자존감 낮은 사람은 보통 자기가 못한다는 걸 몰라. 아니면 알면서도 크게 신경 안 써. 근데 나한테 가혹한 사람들은 달라. 자기가 뭘 모르는지 어디가 부족한지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더 괴로운 거야. 이걸 설명하는 실험이 하나 있어. 1999년에 코넬 대학교 심리학자 저스틴 크루거랑 데이비드 더닝이 실험을 하나 했어. 논리력, 문법, 유머 감각, 세 영역에서 실력을 측정한 다음에 본인 실력을 스스로 평가해 보라고 했거든. 결과가 재밌었어. 실력이 낮은 하위 25% 그룹은 자기 실력을 상위 40% 수준이라고 봤어.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몰라서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던 거야. 근데 반대로 실제로 실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실제보다 낮게 봤어. 알면 알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선명하게 보이니까. 이게 던닝크루거 효과야. 쉽게 말하면 이거야. 모르면 두렵지 않아. 알수록 더 무서워져. 배우 생각해봐. 무대 위에서 완벽하게 연기하는 배우 있잖아. 관객은 결과만 봐. 박수치고 감동받고 집에 가. 근데 그 배우는 달라. 대사 잠깐 헷갈렸던 거, 표정이 어색했던 찰나, 발성이 흔들렸던 순간, 무대 뒤에서 일어난 빈틈을 전부 알고 있어. 관객은 절대 못 본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배우가 더 불안한 거야. 잘하니까 더 불안한 거야.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쌓여. 성공이랑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이 비대칭이야. 무슨 말이냐면 잘 됐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운이 좋았어. 타이밍이 맞았어. 팀이 잘해줬어. 전부 다 바깥에 있는 이유로 돌려. 근데 안 됐을 때는 역시 내가 부족했어. 내가 문제야. 곧장 나한테로 화살이 와.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돼? 아무리 성과를 내도 내 안에 증거가 쌓이지 않아. 성공은 전부 외부 요인으로 넘겨버리니까.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머릿속에 남는 결론은 하나야.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아직 들키지 않은 것뿐이야. 이 인식이 한 번 자리 잡으면 성과가 쌓일수록 불안이 같이 커져. 잘할수록 들킬 게 많아지는 것 같으니까. 증거가 없으니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자존감의 문제가 아니야. 성공을 처리하는 방식의 문제야. 근데 사실 이게 더 심해지는 이유가 따로 있어. 우리가 나한테만 적용하는 기준 때문에. 잠깐 상상해봐. 친한 친구가 중요한 발표를 마치고 너한테 연락이 왔어. 나 오늘 발표 완전 망했어. 중간에 말도 버벅거렸고 질문도 제대로 못 받았어. 나 진짜 왜 이래? 이럴 때 넌 뭐라고 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야. 야, 그 정도면 잘한 거야.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똑같은 상황이 나한테 일어났을 때는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 역시 나는 안 돼. 준비를 더 했어야 했는데 저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다신 이런 자리 못 서겠다. 완전 다른 잣대야. 친구한테는 이유를 찾아주고 다음 기회를 줬는데 나한테는 결론부터 내려버려. 그것도 최악의 결론으로. 이게 바로 이중 기준이야. 남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나한테만 들이대는 거. 내가 나 자신의 가장 혹독한 심판관이 되는 거야. 여기서 실험 하나 해볼게. 방금 내가 나한테 했던 말을 친구한테 그대로 해봐. 진짜로. 야, 넌 역시 안 돼. 준비를 더 했어야지.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이 말을 친구 얼굴 보면서 할 수 있어? 대부분 못해. 왜냐면 그게 얼마나 가혹한 말인지 딱 느껴지니까. 근데 나한테는 매일 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이중 기준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해주는 연구가 있어. 1998년에 심리학자 뮬러랑 드웨기 초등학생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 퍼즐을 풀게 한 다음에 두 그룹으로 나눠서 칭찬을 다르게 해줬거든. 한 그룹한테는 넌 정말 열심히 했구나 라고 노력을 칭찬해줬어. 다른 그룹한테는 넌 정말 똑똑하구나 라고 능력을 칭찬해줬어.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 결과가 충격적이었어. 능력 칭찬을 받은 아이들의 약 67%가 더 어려운 도전 대신 쉬운 문제를 골랐어. 왜 그랬을까? 넌 똑똑해 라는 말이 정체성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서 틀렸을 때 뭐가 위협받아? 내가 똑똑하다는 정체성이. 그 위협이 무서워서 처음부터 어려운 도전을 피한 거야. 이게 나한테만 가혹해지는 출발점이야. 내가 어떤 능력이나 자질로 정의되는 순간 거기서 삐끗하면 내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더 무섭게 방어하는 거야. 남의 실수는 그럴 수 있지인데 내 실수는 역시 나는 안 돼가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 근데 이거 알아? 이 혹독한 기준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거잖아. 나한테 엄격해야 더 잘할 수 있고 채찍질해야 더 발전한다고. 근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야. 텍사스 대학교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가 2003년에 자기 자비를 연구했어. 자기 비판하는 사람이랑 자기 자비를 가진 사람을 비교했는데 놀랍게도 자기 자비가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고 회복도 빨랐어. 자기한테 너그러운 게 나태함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자비는 자기 합리화가 아니야. 나 잘못 없어. 내가 뭘 어쨌어가 아니야. 잘못한 건 인정하되 그걸 이유로 내 전체를 박살내지 않는 거야. 친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대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대하는 거야. 근데 이거 처음엔 엄청 어색해.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방식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 들지 않아? 나 왜 이렇게 됐지? 원래부터 이렇게 소심했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건 성격이 소심한 사람한테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은 거야. 진짜로. 한번 떠올려봐. 시험 전날 밤에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근데 다음날 친구가 물어봐. 야, 어제 공부했어? 그때 뭐라고 했어? 아, 별로 안 했는데. 이거 해봤지. 거의 다 해봤을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랬어. 근데 이게 왜 나왔냐? 노력을 숨겨야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 공부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괜히 기대치만 높아지고 그러다 점수 낮게 나오면 더 창피해지니까. 그래서 원래 알았던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안전했어. 심리학자들은 이걸 천재가면이라고 불러. 노력을 숨기고 재능만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패턴이야. 이게 어디서 왔냐면 한국 교육 방식이랑 직결돼.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연구한 게 있는데
아이한테 와, 넌 똑똑하다고 능력을 칭찬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포기를 더 빨리 한대. 이유가 뭐냐면 똑똑하다는 게 정체성이 됐거든. 그러니까 실패하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야. 나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틀렸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 우리 교육은 이게 반복됐어. 점수로 평가받고, 대학 이름으로 평가받고, 결과가 나라는 사람의 가치랑 직결됐어. 그러니까 실패하면 그냥 그 문제를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야. 여기에 집단주의 문화가 한 겹 더 쌓여. 호프스테데라는 연구자가 1980년에 여러 나라의 문화를 비교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권은 집단주의 성향이 강해.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걸 자연스럽게 배우는 문화야. 튀면 안 돼.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들통나면 안 된다는 불안이 더 크게 작동하는 거야. 거기에다 성공했을 때 어떻게 말하는지도 봐. 운이 좋았어요.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팀이 다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 내 성공의 증거를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돼. 계속 바깥으로 돌리다 보니까 내 안에 근거가 쌓이지 않는 거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거야. 학교 다닐 때, 직장 들어갈 때, 사회생활 내내. 성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은 한 번도 안 받고 겸손하게 넘기는 훈련만 계속 받아온 거야. 그 결과가 뭐냐? 아무리 잘해도 내 머릿속엔 근거가 안 쌓여. 잘 됐을 때마다 바깥으로 돌렸으니까 남는 건 내가 아직 들키지 않은 것뿐이야 라는 느낌뿐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 이건 내 성격이 소심해서가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훈련된 거야. 구조가 그렇게 만든 거야. 네 탓이 아니라는 말이야. 근데 이 상태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가 진짜 문제야. 혹시 이런 적 있어? 나 그냥 좀 예민한 거 아니야? 버티면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할게. 버티는 게 해결이 아니야. 왜냐면 감염증후군은 그냥 놔두면 스스로 커지거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줄게. 실패가 두려우니까 도전을 피해. 안전한 선택만 해. 근데 안전한 곳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 내 안에 성공 경험이 안 쌓여. 내가 잘 해낸 기억이 없으니까 불안이 더 커져. 불안이 커지니까 도전이 더 무서워져. 더 피하게 돼. 이게 루프야. 빠져나오지 않으면 혼자서 점점 단단해지는 루프. 두 번째 경로는 더 무서워. 들통날까봐 더 열심히 해. 남의 기대에 맞추는데 에너지를 다 쏟아. 야근도 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수 없게 검토하고.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줄 알아? 나 자신한테서 빌려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를 전부 뒤로 밀어두고. 그게 사실은 한두 번은 버텨. 아드레날린으로, 의지로.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 어느 순간 바닥이 나. 이걸 풍선으로 생각해봐. 남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마다 바람이 한 줌씩 들어가. 조용하게. 티도 안 나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거나 더 나쁜 건 터지지도 못하고 안에서 곪는 거야. 그 상태가 번아웃이야. 실제로 임상 연구에서 감염증 후군 있는 사람들이 외부 기대에 과도하게 맞추다가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확인됐어. 우연이 아니야. 이 루프가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결말이야. 그리고 무서운 건 번아웃이 오기 전까지는 잘 몰라. 겉으로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버티는 게 해결이 아니야. 이 루프를 끊는 스위치가 필요해. 그래서 스위치가 뭔지 지금부터 같이 볼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솔직히 말할게. 목표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진짜 목표는 불안에 압도되지 않고 불안을 옆에 끼고 그냥 걸어가는 거야. 그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스위치가 3개 있어. 첫 번째, 친구한테 말하듯 나한테 말하기. 혹시 이런 적 있어?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든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정작 내가 같은 실수를 하면 왜 이것도 못해? 하고 자책하는 거. 완전 이중 기준이잖아. 텍사스대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이렇게 말했어. 자기 자신을 친한 친구처럼 대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비판이 줄어든다고. 방법은 간단해. 오늘 내가 뭔가 잘못했다 싶은 순간 이렇게 물어봐. 방금 내가 한 이걸 친구가 했다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말을
나한테 그대로 해주는 거야. 하루 딱 한 번. 내가 나한테 해준 가장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시작이야. 두 번째, 성공 증거 노트. 가면 증후군이 있는 사람, 머릿속엔 내면의 검사가 있어. 그건 운이 좋았던 거야.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야 라고 계속 반박하는 목소리. 근데 검사를 이기려면 증거가 필요해. 심리학자 페니베이커 연구에서 매일 글쓰기만으로도 불안이 줄고 자기인식이 정리된다는 게 밝혀졌어. 방법은 이거야? 매일 자기 전에 딱 한 문장만 써. 오늘 내가 잘한 일 한 가지. 대단한 거 아니어도 돼. 오늘 회의에서 의견 하나 냈다. 모르는 거 솔직하게 물어봤다. 그것도 충분해. 30일이면 30개가 쌓여. 그게 데이터야. 나는 사기꾼이야. 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반박하는 진짜 증거들. 느낌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 번째, 아직 붙이기. 나는 이걸 못해. 이 문장 들어봤지? 근데 여기에 단어 하나만 추가하면 완전히 달라져. 나는 이걸 아직 못해. 스탠포드 심리학자 캐롤 드웩이 말한 성장 마인드셋이 바로 이거야. 닫힌 문장을 열린 문장으로 바꾸는 것. 못해는 끝이지만 아직 못해는 과정이야. 공포가 가능성으로 바뀌는 순간이지. 오늘부터 써봐. 나는 아직 발표를 잘 못해. 나는 아직 이 분야가 익숙하지 않아. 단어 하나가 머릿속 스위치를 바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사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었어. 다들 아직 가는 중인 거야. 그리고 있잖아. 남한테 그렇게 너그러웠잖아.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라고 했잖아. 그 너그러움 이제 나한테도 나눠줘. 나도 그 너그러움 받을 자격 있어.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 얘기 어땠어? 나도 모르게 좀 뜨끔했던 사람도 있을 거야. 정리해볼게. 가면 증후군은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잘하는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느끼는 역설이야. 그게 네 실력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네가 진지하게 잘하려 한다는 증거야. 그리고 우리가 나한테만 적용하고 있던 이중기준, 친구가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랑 내가 했을 때랑 얼마나 다르게 대했는지 이제 알았잖아. 아는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어. 기준을 알면 기준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해봐. 친구한테 하듯 나한테도 한마디 건네기. 오늘 잘한 일 한 가지 찾아서 인정해주기. 그리고 난 아직 부족해. 대신 난 아직 배우는 중이야로 바꾸기. 이 3가지 거창한 거 없어. 딱 하루치야. 혹시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나도 나한테 너 너무 가혹하게 굴었구나 싶었다면 댓글에 가장 최근에 나한테 가혹했던 순간 하나만 남겨줘. 너만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같이 확인해보자.